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심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감독 김조광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김승환 부부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의료계에서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정 메르스 관리 기관 외에 자발적 폐업 등을 실행한 병원들의 손해가 소규모의 경우에만 100억 원, 의사협회 손해가 3,400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수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62%의 반대로 가결됐습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시간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툼이 오는 9월 개봉합니다.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 10년의 여정을 보낸 구자환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제의에 관한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를 집단 파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안은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네, 안은필입니다. 네, 국회법 개정안 제의에 붙여졌는데 어떻게 됐는지부터 전해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투표 인원 130명으로 제적 과반에 미달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 제의가 상정된 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전원 퇴장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혜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에 좀 남아있는 것까지는 굳이 전원을 다 나오시라고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표결에는 참여는 안 하시고. 예. 혹시 또 두 분이 정두원, 하태경 두 분이 또 다른 생각을 말씀하셔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명확하게 표정이 안 되는 건가요? 다수 의원님들 뜻이니까 그렇게 좀 존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를 독려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끝내 투표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안 들어가시는 건 이건 파업입니다. 파업.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의원에서 이렇게 국민 앞에 부당한 불법 파업하시면 국회 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부대표를 뭐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투표하세요라고 외치기도 했고 정회가 선포된 후에도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표결 전부터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제2표결 전 질의와 토론에 7명의 의원이 참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은 존중하지만 그 내용과 방식이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회를 업신여기고 발밑 신하처럼 여기고 있다며 국회가 백기투항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으로 절대군주제, 입헌군주제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38일 전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 96명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던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이정현 최고위원이 홀로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행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을 때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로 하여금 바로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결의문에서 국회법 개정안 제2결 회피는 국민을 무릎 꿇게 하는 굴종이자 헌정 질서의 파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이 오늘을 기점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일각에서 있었는데요. 오늘 관련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유 원내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했을 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여야 수석부 대표가 논의한 끝에 7월 추경국회에 대한 대략적인 가닥은 잡았습니다만 아직도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국회를 개회하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 요구서를 이미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추사 일정에 대해서는 앞서 유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출근길에도 거취와 관련해 의총에서 입장을 밝힐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취 표명을 안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친박계가 시간을 주겠다고 밝힌 마지노선인 오늘까지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가 내일 중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최근 김무성 대표가 사석에서 유 원내대표 사퇴는 6일이나 7일이 타이밍이라며 그 이후엔 거칠수록 마이너스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친박계 역시 내일까지 입장 발표가 없으면 다시 강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유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은 여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 원내대표를 향한 공세의 수위는 다소 낮아졌지만 사퇴 압박은 여전했습니다.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막말 사태까지 벌어진 뒤였고 오늘 국회법 제2표결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발언을 조심하는 분위기였지만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유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모든 언행에 자중자애하는 게 당원의 본분이라며 김태호 최고위원을 지적하면서도 국회법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당청은 공동운명체로 한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이 새누리당의 성공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국회법 때문에 당이 한 달 이상 혼돈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마침 오후에 국회법이 처리된다고 하니 잘 정리되길 바란다며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언론의 관심도 집중됐는데요. 김조광수 부부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희 부부한테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 재판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할 국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습니다.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 반려가 민법 해석 오류에서 비롯됐다며 불복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대문구청과 변호인단은 민법상 조항을 두고 법적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동성 혼인을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변호인단 측은 동성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순한 오류적인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 제도와 가족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규정돼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문에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국제적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아바즈에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3,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조광수 부부의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서명했습니다. 지난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국내에서도 성소수자 혼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소수자로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일생에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배제와 차별 속에서는 고립감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김조 감독 부부와 변호인 측은 법원에 추가 자료를 내고 법원의 최종 결정문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정문 송부 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의료계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간접적 피해를 추산하면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간접적 피해 보상을 위한 메르스 특별법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월급 못 받는 의사들이 많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메르스 대책 관련 공동 기자회견 후 한 관계자 입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은 53개지만 이외에 많은 의료기관이 간접적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경유한 요양기관은 메르스 요양기관으로 인식이 굳어져 환자들의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요양기관들뿐만 아니라 지역 요양기관들까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여 매우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현재 메르스로 인한 손실액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의 작년 평균 매출과 올해 평균 매출을 비교한 후 메르스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입한 의료집기 비용을 더해 손실액을 집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총액을 이제 대충 손실액을 자세한 내용을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그러시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까 의사협회가 3,400이라고 병원 전체라고 봤을 때는 보통 한 조그만 병원들이 100억 정도씩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보겠습니다. 의료계는 간접 피해 추산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자발적 휴폐업 등을 고려해 피해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요식업 또 관광업 많은 부분들도 국민들이 또 업계에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피해가 중요하고 다 그분들 역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메르스는 병원을 중심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또 병원에서 우리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료계는 자발적으로 정부가 어떤 특별하게 요청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휴폐업을 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간접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에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손실액 추산 방식 차이가 향후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의료기관들에서 아마 얘기하는 손실 같은 거는 환자 감소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르스랑은 관계없는 병원들도 다 환자가 감소하거나 그럴 수 있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직접 손실에 대해서 지금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파생되는 손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른 이제 대출이라든가 융자 등을 통해서 아마
의료계는 메르스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내일 국회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공동 주최로 토론회도 열 예정입니다.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치료 중인 환자 36명, 퇴원자 117명, 사망자 33명 등 총 186명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TV. 오늘 새벽 그리스 국민이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찬반이 팽팽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62%의 압도적인 반대로 국민투표가 부결됐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한국 사회가 새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구제금융 수용 여부에 대한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 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그리스 사태에는 어느 한쪽에 뭐 원인이 있다기보다 다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다각적인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리스 사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 사태 원인부터 따져봐야 예. 국민들이 왜 그렇게 선택했는가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리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준비되지 않은 유로화에 편입된 것,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책임자는 루카스 파파디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1990년대에 미국의 굉장히 커다란 경제학자 위치를 차지하고 연준에 있었죠. 그러다가 3인 정부의 다양한, 그때 당시에 그리스 3인 정부의 다양한 경제 자문력을 맡으면서 영향을 확장하다 나중에 그리스 총리까지 됐는데, 어쨌든 이 파파디모스라는 이 사람이 역할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편입하게 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편입될 때 과연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 골드만삭스를 고용하면서 그리스 경제와 정부 예산에 대한 통계를 조작까지 했어요. 이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예.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편입되게 된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다시 환원한다든지 돌려주는, 그러니까 민중적인 요구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들어간 거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유로존의 편입이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은 역시 많은 얘기했지만 세금 탈루라든지 전반적인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아주 염증을 일으키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2013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입니다. 보시면 지금 아직 화면이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화면이 나오면 보면 그리스가 1위입니다. 24.3%고 이탈리아 2위 21.2%, 포르투갈 3위 19.4%인데, 지금 이야기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그리스가 맨 처음 그레시트, 그러니까 유로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된다면은 뒤따라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나라들이거든요. 즉 지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사회가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그 부패는 어디랑 결탁되냐? 공무원 조직이랑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패되어 있다. 위부터 아래까지 다 부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스가 24.3%로 가장 커다란 이 지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썩었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라가 전체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총리부터 이 밑에까지 다 썩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현재 권력 물러가라 이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시리자 정권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라 해서 시리자 정권이 해결하겠다 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배경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의 그리스는 다들 아는데 관광대국입니다. 근데 관광대국이 무엇이랑 연결돼? 해양업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스는 제조업이 약해요. 어디에 뺏겼냐면 중국이랑 우리나라한테 뺏겼거든요. 이제 관광업에 이렇게 관광업으로 몰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1해양 산업이 이렇게 섬과 섬으로 이어지는 그 해양 관광 산업에 다 공무원들이 다 결탁해서 서로 뿌리 깊은 이 부정부패 사슬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딱 구조화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미 2010년과 12년도에 IMF 말대로 구제금융 받았는데 그거 받고 나선 잘 살 줄 알았고요. 그 위기를 극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더 깊은 긴축을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당연히 반대 투표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경제 파탄 원인을 두고 국내 언론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프레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지가 과잉이다, 국민성이 게으르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또 어떤 경제 매체의 경우에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를 택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에 그거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그리스라는 나라고 나랑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나라가 물린 돈도 별로 없어요. 수출이 한 60위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긴밀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 나라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를 선택했다 라는 식으로 이건 악담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바로 복지과잉, 나태, 게으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2007년 그리스 GDP 대비 복지 이 지출 비중이 몇 %인지 알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때 그리스의 복지 그 지출 비중이 21%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보다 아래예요. 우리나라야 아예 떨어져 있고. 근데 그렇다면은 복지 과잉으로 만약에 망했다. 그리스가 망했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망해야 할 나라가 있어요. 독일입니다. 독일 28%예요. 스웨덴 망해야 합니다. 스웨덴은 마찬가지로 28%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복지 과잉이다라고 나오는 거는 프레임 씌우는 거죠. 프레임 딱 씌워가지고 복지 과잉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나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리스는 망했다라는 얘기는 자, 전 세계 OECD 국가라든지 이렇게 노동 시간을 제했을 때 멕시코, 우리나라, 그리스가 1, 2, 3위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패해서 세금 탈루하고 부정부패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민중들은 세금 탈루할 돈도 없고요. 일할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쉬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라는 건 이건 국내 언론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 복지 과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국내 언론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면서 하는 말이 한국 경제도 복지를 늘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연결해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연결해 가면서 지금 이야기되는 사실 의무급식이 맞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그건 무상 선거 때 쓴 거 의무급식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국민들에게는 4대 의무를 지우면서 교육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마땅히 메꿔줘야 할 아이들 밥 먹는 교육까지 이건 돈 내고 하라는 건 국가가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프레임을 씌우고 다른 사건들도 그렇게 지구 정반대에 있다고 정부 잘 흐르지 않는다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프레임 씌우면서 복지 과잉으로 물론 복지 과잉 부분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리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유령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썩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유령 공무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연금을 받게 될 때 은퇴하게 되면 그 사람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그것이 딸한테 상속이 돼요. 딸이 결혼할 때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상당히 63,500명이라고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유권자 수는 그렇게 1,100만 명 수준의 그리스 공무원 수가 80만 명. 그 가운데 연금을 유령 공무원만 63,000명이 넘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그런 과잉 복지는 있지만 이거는 일부 소수 공무원 내지 지배계급 특권층에게 있는 거지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잉이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린 그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빈익빈 부익부가 복지에서도 이뤄지고 있고 또 저소득 측의 경우에는 경제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와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아픈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었다고 하죠. 예. 여전히 그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그리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이 상황.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IMF라는 아픔을 겪었고 지금 그리스는 현재 고통을 겪고 있고 똑같이 양극화의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긴축이 답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긴축이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이슬란드의 사례입니다. 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지난 3, 40년 동안 부국으로서 정말 그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1인당 5억 원의 부채를 가진 국제 채무 국가로 전락을 했었죠. 이것이 1998년도 대한민국, 2015년도에 그리스의 IMF가 요청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럴 때 아이슬란드 국민들과 아이슬란드 정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 정부처럼 긴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시리자 정권은 긴축 그거 반대하면서 겨우겨우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완전히 긴축으로 고통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선택했던 아이슬란드 정권은 정반대 복지 예산 늘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4배나 늘어난 실업자들을 위해서 실업 문제에 굉장히 집중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업자들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업급여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아주 역발상을 했죠. 역발상을 하면서 그리스는 2013년에 2.8% 경제 성장을 하면서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최단기간에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낸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ILO에서 내놓은 경제성장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위에 올라가지도 않는 사항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학자 그룹이라든지 관료 그룹이라든지 여기에서 갖고 있는 편향성, 미국의 치우쳐진 편향성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좀 더 지켜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분배가 성장을 일으킨다라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스가 어쨌든 구제금융을 반대한다. 국민투표가 부결이 됐고요. 앞으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리스가 그렉시트, 그러니까 유로존으로부터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그 뒤에 포르투갈이 나간다는 소리고 스페인이 나간다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유로존으로부터 탈퇴가 되면서 유로존 자체가 붕괴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지구적인 굉장히 악재입니다. 이거를 과연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저는 절대 그리스에 가장 돈이 많이 물려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에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계속 내몰았을 경우 그 뒤에 나타난 더 악재들은 도저히 그리스와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 막을 수 없는 악재까지 갑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안보 문제까지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토라는 예전에 있었던 요 그룹에서 여기 그리스 유로로 가면서 러시아와 같게 붙게 되거든요. 그리스가.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제패하고 있는 세계 질서 안에서의 균열이 생긴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 전반적인 걸 살펴봤을 때 지금 상황은 계속적으로 너네 찬성하지 않으면은 그리스 탈퇴가 되는 거고 이런 멀어지는 거야라고 계속 협박했지만 당장 반대하고 나니까 말이 바뀌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봤을 때 현재 유로존 잔류를 묻는 투표라든지 유로존 잔류 여부 상관없이 더 좋은 식으로 이렇게 협상력이 강해진다는 치프라스 정권이라든지 이것이 부딪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그렉시트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그렇게 쉽게 단행할 수 있는 건 국제 역학적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투표 결과 자체가 유로존 잔류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일종의 협박이었다는 걸 좀 반증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리스 민중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제한된 상황에서 공중포격을 하면 언론 플레이하면서 당신들이 찬성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유로존으로부터 탈퇴하게 되는 걸 우리는 생각할 거고 우리는 당신들 내보낼 거야 라고 협박을 한 거지. 근데 막상 한쪽에서 그래 치킨 게임에서 우리는 탈퇴도 좋다 해가지고 반대 찍어버리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민중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다 습득하지 못했지만 그 집단지성의 힘으로 연대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힘을 발휘한 것이다. 저는 이번 그리스 사태에서 가장 커다란 승리자는 그리스 민중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드 툼, 빨갱이 무덤이라는 부제를 가진 영화가 오는 9월 개봉합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취재진을 만난 구자환 감독은 인터뷰를 마치고 잡혀 들어갈 각오로 만들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구자환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제작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보여줬는데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세다. 빨갱이 분동 가지고는 안 된다. 빨갱이 달리는데 누가 보겠느냐고 바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도 정말 이 빨갱이 무덤이란 이 제목을 바꾸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영어를 좀 살짝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그 레드 툼인데 툼이란 이 용어 자체가 또 틀렸다고 지적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 사전을 찾아봤죠. 그러니까 좀 찾아보니까 이 툼이란 용어가 그 옛날에 그 왕족이나 귀족들의 거대한 무덤들을 툼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무덤은 슬레이브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거 제가 못 받아들였던 거죠. 저한테는 돌아가신 분들이 그 왕족이나 귀족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못 받아들였던 거죠. 거의 뭐 그 당시만 해도 자료를 찾는 게 많이 힘들었고요.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기록이 조금 정립되고 사건 자체가 뭐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은 조금 정립됐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분들, 피해를 당했던 유족분들의 진술은 이제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분들도 이제 노쇠하거나 돌아가셨고 이제 들어 살아 계시는 분들도 이제 기억을 좀 상실해버린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는 있어도 현장에서 만드는 건 정말 힘이 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해자를 찾아내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은 가해자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들의 연맹원들의 그 모습들, 삶들 그걸 일정적으로 받아내고 그분들이 어떻게 뭐 새벽에 몇 차례씩 끌려 나왔다는 그런 진술들, 그리고 자기들은 누가 와서 사람 낸나라면 무조건 내줬다, 누군지도 몰랐다, 그런 증언까지 받았는데 이후에 그분이 자기가 한 이야기를 빼달라고 그랬어요.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장면도 결국은 삭제를 해버리는. 예. 하여튼 연좌제는 지금은 풀렸지만은 그분들은 이 연좌제에 묶여가지고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공무원이 될 수도 없었고 중요 요직에 갈 수도 없었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삶은 완전히 그 자체에서 멈춘 거죠. 자기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욕망들,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희망과서 모든 끊긴 상태에서 수면아래에서 이제 빨갱이란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지냈던 거죠.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들은요, 이 사건이 똑같은 상황이 되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 시대에도 그 비슷한 유형과 모습만 다를 뿐이지 같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생명을 뺏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여론이 형성되고 이게 아마 전체 국민들이 가진 권력이 되어서 이 문제를 조금 감추려고 하거나 덮어두려고 하는 그 일정 부분의 세력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진상규명을 다시 하고 철저하게 이 사실을 역사 교육에서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념적인 용어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세력의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반공 논리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은 반공 논리가 먹혀드는 사회니까 거기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빨갱이라는 나라꼴이 말이 아닌 듯합니다. 여론조사라는 옛 작품을 꺼내왔습니다. 이렇게도 나라가 굴러갑니다. 참 신기하지요? 국민들 많이 힘든 걸 알기는 하는지.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